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노마님을 잘못 보쌈한 노총각의 하늘이 내린 복. 옛날 옛적 조선의 한 마을에 31살 난 총각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선비는 보쌈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업고 온 이는 젊은 며느리가 아니라 39살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날 이후 사흘 밤낮 동안 얼음장처럼 차갑던 마님은 점차 요조 숙녀로 변해갔고 결국 두 사람의 기묘한 인연은 곤장 50대와 유배 끝에서 새롭게 이어지게 되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15해 뒤 그 선비는 하늘조차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조선의 대상단주가 되었다고 하지요. 과연 그 사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부터 그 흥미로운 이야기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들녘에 봄빛이 번졌습니다. 논두렁을 따라 한 사내가 걸어왔습니다. 김상교, 30살, 3번 과거에 낙방한 뒤 지금은 품을 팔아 생계를 잇는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태양에 그을린 얼굴 아래엔 여전히 고든 눈빛이 있었습니다. 허리춤에는 달아빠진 부통 하나, 그리고 손엔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놈은 품팔이 주제에 아직도 책을 들고 다닌다지? 글 읽는다고 밥이 나오나? 상교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일은 천하지만 뜻만은 굽히지 않으리. 그는 그렇게 속으로 다짐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상교가 품을 팔러 간 집은 근처에서 양반가로 유명한 쌍과 부댁이라 불렸습니다. 돌림병으로 남편과 아들을 잃은 39 세윤씨 부인과 젊은 청상 며느리 22 세박씨 부인, 두 여인은 행랑부부와 여종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상교는 기골이 장대하고 이목구비가 반듯하여 그 웃음 한 번이면 봄이 드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품팔이로 마당을 드나들 때마다 집안의 두 과부는 각기 다른 자리에서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면서도 가슴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번져와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루 종일 숨기며 살았습니다. 그날 대문을 들어서자 윤 씨가 마당 끝에 서 있었습니다. 비단 저고리와 푸른 치마, 반듯한 쪽머리, 얼굴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상교 총각. 예, 마님. 오늘은 뒤채 문짝을 다시 손보게. 어제 본 솜씨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소. 죄송하옵니다. 오늘은 단단히 고치겠사옵니다. 손 다치지 말고 점심은 마당에서 들게. 사내가 안채에 드나드는 건 법도가 아니오. 명심하게. 싸웁니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채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얼음장 같은 과부라 불렀습니다. 남편의 상을 치른 지 열해 웃음 한 번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켠에서 며느리 박 씨가 빨래를 널다 상교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는 예를 갖춰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교 어르신, 어제 심은 매화가 올해 꽃을 피울까요? 봄이 고우니 곧 봉우리를 틔우리다. 작은 마님 박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은 엄하신 분이지만 마음은 따뜻하신 분이에요. 상교는 조심스레 웃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부인의 기품이 더욱 높이 느껴집니다. 박 씨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그때 윤 씨의 목소리가 차게 울렸습니다. 며느라,
사내와 가까이 서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예, 어머님. 박 씨는 부끄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오가 되어 하녀가 상교 앞으로 밥상을 내왔습니다. 쌀밥에 된장국, 나물 몇 가지뿐이었으나 깔끔했습니다. 상교가 마루 끝에서 조심스레 수저를 들자 안채 창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그 너머로 윤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총각은 늘 책을 읽는다지? 예, 마님. 허름한 초막에서나마 그를 놓지 않으려 애쓰고 있사옵니다. 요즘 세상에 글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쉽지 않사옵니다. 그럼에도 읽는 이유가 뭔가? 하늘은 때로 가난한 자에게도 길을 내어 주시옵니다. 윤 씨는 잠시 말이 없더니 짧게 웃었습니다. 하늘을 믿는다니 순진하구나. 그 하늘이 자네를 품팔이로 만들어 놓았는데도 그래도 믿고자 하옵니다. 창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상교는 밥을 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인의 말은 차가우나 그 속엔 바람결 같은 슬픔이 서려 있구나.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박 씨가 우물가에서 물을 길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상교가 재빨리 달려가 물동이를 받쳐들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작은 마님. 어르신, 고맙습니다. 제가 놀란 게 아니라 마님께서 다치실까 염려되었을 뿐이옵니다. 박 씨는 미소 지었다. 그때 윤 씨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내리쳤다. 며느라, 남자와 가까이 서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박 씨는 화들짝 놀라 앉은 채로 달려갔다. 윤 씨가 마루 끝에서 상교를 노려보았다. 상교 총각, 일이 끝났으면 곧장 돌아가게. 예, 마님. 실례. 상교는 머리를 숙이고 대문을 나섰다. 그의 걸음에는 이상한 허전함이 스며 있었다. 어이할 데 없는 부인. 그러나 그 눈빛 안에 고독이 숨어 있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초막에 등잔불이 깜빡였다. 상교는 책을 펼쳤으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우물가에서 본 윤 씨의 차가운 눈빛, 박 씨의 미소가 교차하며 떠올랐다. 인연이란 무엇일까? 마음이 향하는 곳이 인연일까? 하늘이 정한 길이 인연일까? 그는 붓을 들어 몇 자 적다가 이내 멈췄다. 봄비가 처마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마치 내일을 예고하는 듯했다. 상교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속삭였다. 하늘이시여, 제 운명이 어디로 흘러가려는 것입니까? 그날 밤은 달조차 숨은 음력 20사흘이었다. 다음날 장터엔 청산과부 보쌈 이야기가 떠돌았고 술기운에 취한 친구들이 상교를 부추겼다. 야, 상교야. 쌍과부댁 며느리가 너무 곱다더라. 허튼 소리 말게. 남의 집 여인을 훔친다니 천벌받을 일이지. 운명이란 게 밤에 바뀌는 법이라 하지 않느냐. 평소라면 웃어넘겼을 상교였으나 그날따라 마음이 허했다. 가난과 낙방의 세월이 길었다. 그때 한 친구가 아주 크고 길다란 마대자루를 주모에게 부탁하여 가져왔다. 술이 취하자 그는 저도 모르게 친구들을 따라 나섰다. 저기 안채가 며느리 방이라더라. 문만 열면 내가 자루를 덮어 씌우고 업어라. 심장이 뛰었다. 담장은 뜻밖에도 너무 쉽게 넘었다. 그는 친구들과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가 잠든 여인에게 마대자루를 씌우고 들쳐업었다. 달빛 한 줄기 스쳤지만 그는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날 밤 윤 씨는 등불 하나 없는 안방에서 잠자리에 들었다. 밖은먹을 풀어놓은 듯 어둠이 짙었고 빗방울이 처마 끝에 똑 떨어졌다. 그때 창호지 너머로 낯선 발소리가 스쳤다. 순간 거친 손이 들이닥쳐 그녀를 자루에 밀어넣었다. 천이 목을 죄며 숨이 막혔다.
이게 무슨 짓이냐. 소리치려 했으나 입이 막혀 목구멍에서 끙끙 신음만 새어나왔다. 자루안은 치읓 같았다. 숨이 고여 눈앞이 어두워지고 자루 밖에서는 발자국 소리와 거친 숨결, 그리고 누군가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빨리 가자. 비 오기 전에 고개를 넘어야 한다. 윤 씨는 몸을 웅크린 채 심장이 미친 듯 뛰는 걸 느꼈다. 차마 외마디 비명조차 내지 못한 채 그녀는 자루 속에서 눈을 질끈 감았다. 마치 세상이 통째로 자신을 삼켜버린 듯 4월의 어둠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렇게 한 여인을 업은 채 산 아래 초막으로 달렸다. 새벽이 울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등잔불이 깜빡이며 자루를 풀자 여인이 몸을 일으켰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 목소리에 상교가 얼어붙었다. 마님. 등잔불 아래 드러난 얼굴은 며느리 박 씨가 아니었다. 윤 씨 부인이었다. 총각, 자네가 나를 업는가? 저는 면목이 없습니다. 박 씨 부인을 업는 줄 알고? 윤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미 이렇게 되었구나. 그녀의 어깨가 조용히 떨렸다. 잠시 후 상교가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옵니다. 죽여도 마땅하옵니다. 윤 씨는 한숨을 내쉬더니 뜻밖에도 부드럽게 말했다. 어르신, 고개를 드십시오. 그 한마디에 상교는 놀라 얼굴을 들었다. 불과 몇 분 전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음성은 다소곳하고 눈빛은 봄비처럼 젖어 있었다. 무섭기도 하지만 어르신이 곁에 계시니 마음이 놓입니다. 마님, 어르신이라뇨. 어찌 그런 말씀을. 이제 마님은 부끄럽사오니 그냥 부인이라 불러주십시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다. 사람 일은 참으로 묘하지요. 애써 멀리 하던 일을 하룻밤 사이에 의지하게 되다니. 빗줄기는 장대같이 점점 굵어졌다. 윤 씨는 젖은 치마를 걷고 마루를 쓸었다. 어르신, 제가 마루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부인께서 직접 손을 놀려야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녀는 빗자루로 구석구석 먼지를 쓸고 장작을 모아 불을 피웠다. 초막이 따뜻해지자 죽을 올렸다. 허기지실 텐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인께서 이런 일까지.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입니다. 상교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말없이 수저를 들었다. 따뜻한 주기 속으로 내려가자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다. 그녀의 손놀림, 조심스러운 말투, 다소곳한 눈매까지 며칠 전까지의 대쪽 같은 부인과는 딴 사람 같았다. 저녁 무렵 바람이 그치고 초막은 고요했다. 윤 씨가 등불 곁에 앉았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어르신, 제가 한 가지 고백을 드려야겠습니다. 예? 저는 어르신을 평소에 차갑게 대하였는데 그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흠모를 숨기려 차갑게 굴었습니다. 며느라기의 눈빛을 보고서 제 마음을 더욱 단단히 틀어지려 했을 뿐입니다. 상교는 놀라 눈을 들었다. 마님이시옵니까? 윤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르신이 우리 집 마당을 드나들 때마다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헌데 며느라가 그대를 호의롭게 보는 것 같아 제 마음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차갑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누르기 위해서였지요. 상교는 말을 잃었다. 부인, 그 말씀을 어찌. 윤 씨는 눈을 내리깔았다. 이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비가 제 속을 씻는 듯 하옵니다. 내가 여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음을 어르신 앞에서 처음 느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총각이라 부를 땐 한낱 가난한 선비로 여겼지만 이제는 어르신이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마음이 그리 가르칩니다. 상교는 고개를 숙였다. 부인. 전 그저 부인의 마음이 편하시길 바랄 뿐이옵니다. 편안함이란 이미 떠났습니다. 이 마음은 돌이킬 수 없사옵니다. 등불 사이로 마주 앉은 윤 씨의 얼굴이 유난히 고왔다. 세상 어느 여인보다 곱게 단정된 눈매, 그 눈빛 속엔 봄비보다 깊은 온기가 번졌다. 상교는 문득 생각했다. 이분이 내가 알던 어머니던가. 어찌 이리 고요하고 어여쁜가. 그 순간 죄책도 세속도 사라지고 오직 한 여인만 눈에 들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밖에선 봄비가 초막 지붕을 두드렸다. 그 소리가 둘의 숨결을 잇는 듯했다. 그 후로 비는 사흘 내내렸다. 윤 씨는 초막을 쓸고 불을 피우며 조용히 상교 곁을 지켰다. 그녀의 손끝엔 어느새 미소가 스며 있었다. 이 사흘에 비가 그치면 전 다시 대쪽으로 돌아가야겠지요. 대쪽은 바람에 부러지기 쉽습니다. 부인은 매화이시옵니다. 매화란 눈 속에서도 피어나고 추울수록 향기가 짙어지는 꽃이옵니다. 윤 씨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이야. 어르신, 제 마음에 봄이 듭니다. 그날 저녁 상교가 밥상을 물리려 일어서는 찰나 윤 씨가 쑥을 건넸다. 그릇을 받는 순간 손끝이 스쳤다. 뜨거운 숭늉보다 먼저 뜨거운 숨이 번졌다. 조심히 드시옵소서. 떨리는 숨결이 등잔부를 흔들었다. 그 온기 속에서 아직 말로 꺼내지 못한 마음이 천천히 숨쉬고 있었다. 상교는 숭늉잔을 내려놓고 윤 씨의 손을 끌어당겼고 이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으며 이부자리에 쓰러졌다. 그날 밤 등잔불은 끝내 꺼지지 않았다. 비는 초막을 얼음지게 두드리고 밖을로 가득했다. 사흘째 아침 빗줄기가 멎자 윤 씨는 부엌을 정리하고 빗자루를 벽에 세웠다. 어르신,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 부인, 오늘 일을 죄라 여기지 말게요. 하늘이 내게 마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니 부인 그 마음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숙였다. 이 사흘의 비가 제 평생의 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의 눈에도 봄비 같은 눈물이 고였다. 한편 윤 씨 댁에서는 사흘이 지나도 윤 씨가 돌아오지 않자 안채의 등불이 밤마다 꺼지지 않았다. 며느리 박 씨는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횡랑엄 어머님께서 어디 다녀오신다 하셨느냐. 하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옵니다, 마님. 갑자기 행방이 묘하십니다. 마을 어기며 주마까지 찾아보았느냐? 예, 소식이 전혀 없사옵니다. 그날 밤 행랑아범이 급히 달려왔다. 마님, 장터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무슨 말이냐? 사흘 밤에 큰마님께서 누군가에게 보쌈을 당하지 않았나 하는 말이 돕니다. 박 씨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바닥에 쩍 하고 깨졌다. 뭐라? 보쌈이라니. 하인이 머뭇거렸다. 그날 밤 잠결의 안채 쪽에서 누군가 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합니다. 혹 그때 그만 더 말하지 마라. 박 씨는 밤새 등잔불 아래 가만히 울었다. 어머님이 보쌈이라니 그럴 리가 없지. 하지만 사흘이나 소식이 없으니 혹시나 하는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옥단을 데리고 자기도 모르게 상교의 초막으로 발길을 향하고 있었다. 비,
온 뒤에 흙길이 질척거렸다. 박 씨의 가슴은 알 수 없는 불안과 질투로 뒤섞여 걸음을 옮길수록 두 다리가 떨렸다. 산 아래 초막창으로 희미한 등불이 새어나왔다. 옥단이 속삭였다. 마님, 불빛이 있습니다. 박 씨가 창가로 다가가 숨을 죽였다. 안에서는 윤 씨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어르신 죽이식지 않았사옵니까? 부인께서 직접 지으신 걸 어찌 남기겠습니까? 그리 말씀해 주시니 고맙사옵니다. 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건 어머님 목소리다. 그런데 왜 저리 다정하신가? 창으로 본 윤 씨는 평소의 냉정한 모습이 아니었다. 단정히 앉아 상교의 그릇에 죽을 덜어주며 다정히 미소 짓고 있었다. 말투는 한없이 공손했고 눈빛은 따스했다. 박 씨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어머님이 상교 선비님에게 어르신이라 부르시다니 이게 꿈이냐 악몽이냐. 박 씨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어머님! 윤 씨가 놀라 일어나며 죽그릇을 떨어뜨렸다. 상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얼굴이 새파래졌다. 아, 작은 마님. 그의 손끝엔 아직 따뜻한 죽의 자국이 남아 있었고 윤 씨는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채 굳어 있었다. 며느라, 이게 무슨 일이냐? 제가 여쭈어야지요. 사흘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왜 이 사내와 함께 있습니까? 윤 씨가 당황해 두 손을 모았다. 사정이 있었느니라. 사정? 사정이라니요. 상교 선비님에게 어르신이라 부르시는 게 그 사정입니까? 박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가 치밀어 있었다. 제가 알고 있던 어머님은 대쪽같이 고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엔 윤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며느라, 나도 사람이더라. 그이는 죄가 없다. 내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 박 씨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어머님, 그게 사실이십니까? 윤 씨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 사실은 내가 상교 선비를 흠모했었다. 오래전부터였다. 그러나 며느라, 내가 그를 좋게 여기는 눈빛을 보았기에 내 마음을 눌러야 했다. 그래서 더욱 냉정히 굴었다. 박 씨의 손이 떨렸다. 그럼 그 차가운 말들이 모두 제게 보이기 싫어 그러신 거였습니까?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야만 내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다. 박 씨는 울분을 삼키며 뒤돌아섰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짓밟으시다니. 그녀는 초막을 뛰쳐나갔다. 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분노, 수치, 그리고 상교를 빼앗긴 듯한 질투가 뒤섞였다. 새벽녘, 그녀는 관아에 올릴 고발문을 써내려갔다. 남원 관아에 고아옵니다. 우리 집 시어머니 윤씨 부인이 선비 김상교와 사흘간 함께 머물며 남녀의 도리를 어겼사옵니다. 집안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으니 이를 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며느리 박씨 올림. 먹물 자국이 눈물과 함께 번져 있었다. 하녀 옥단이 떨며 물었다. 마님, 이 일을 정말 올리시렵니까? 어머님께 화가 미치면 어쩌시렵니까? 박 씨는 이를 악물었다. 누가 옳고 그른지 하늘이 가르쳐 줄 것이다. 내 눈으로 본 일을 숨기면 그건 더 큰 죄다. 그녀는 고발문을 품에 넣고 관아로 향했다. 그 발걸음은 분노보다 슬픔에 젖어 있었다.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퍼졌다. 쌍과부댁 며느리가 이미 직접 관아에 고발장을 냈다더라. 그놈아님이 풍파리 선비와 함께 있었다니
참 기이한 일이야. 그 며느님도 평소 그 풍파리 선비를 아꼈다던데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윤 씨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침착히 말했다. 하늘이 내 죄를 드러내려 하시나 보구나. 상교가 고개를 숙였다. 모두 제 탓이옵니다. 부인께 누가 되었다면 차라리 제가 형벌을 받겠사옵니다. 윤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상교 어르신, 내가 그대를 흠모했노라. 스스로 말했으니 모든 책임은 내게 있어. 밖에서는 관아전령이 소리쳤다. 윤씨 부인과 선비 김산교 즉시 출도하라. 두 사람은 고요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창밖에 매화꽃 한 송이가 바람에 떨어졌다. 남원, 관아, 마당, 봄비가 흙바닥에 잔잔히 고였다. 관청 마루 위에는 수령과 아전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그 아래 윤씨 부인과 상교가 나란히 꿇어 있었다. 윤씨는 흰 장삼을 입고 고개를 숙였고 상교는 포승줄에 묶여 있었다. 그 옆 탁자 위에는 한 장의 고발문이 올려져 있었다. 붉은 도장과 함께 이름석. 자, 고발인 며느리 박씨, 수령이 낮게 물었다. 윤씨 부인 사실이요? 윤씨가 조용히 대답했다. 보쌈을 당한 것은 사실이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짓은 없었사옵니다. 허면 사흘 동안 한 초막에 있으면서도 어찌 죄가 없다 하오? 윤 씨는 천천히 눈을 들었다. 그 사흘은 제게 버림이었고 깨달음이었사옵니다. 그 이는 제게 손끝 하나 대지 않았사옵니다. 마루 위에 중재관이 물었다. 하면 어찌 그대가 그에게 존칭을 쓰고 밥을 지어주고 공손히 시중을 들었다 하오? 윤 씨가 눈을 감았다. 그건 제 마음이 움직인 탓이옵니다. 상교 선비는 가난하나 그 마음은 군자였사옵니다. 그때 관아의 문이 열리며 박씨가 들어왔다. 푸른 치마, 하얀 얼굴, 분노와 눈물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수령이 물었다. 고발인 박씨, 내가 본바를 말하라. 박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4월째 밤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상교 선비에게 공손히 죽을 떠주며 어르신이라 부르셨습니다. 수령이 눈살을 찌푸렸다. 음행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요? 하지만 그 눈빛이 제가 아는 어머님이 아니었습니다. 박씨의 눈가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분은 제게 절개와 예를 가르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이 상교 선비에게 그렇게 다정히 웃으셨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 씨가 고개를 들었다. 며느라, 네가 옳다. 나 또한 내 마음을 믿을 수 없었고 그를 차갑게 대하며 눌러왔다. 허나 그 사흘 동안 내 안의 얼음이 녹아내리더구나. 사람의 마음이란 뜻대로 묶을 수 없다는 걸 그제 알았다. 박씨가 흐느꼈다. 어머님, 그 말씀 어찌 그리 담담해 하십니까? 윤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담담한 게 아니다. 모든 걸 내려놓은 것이다. 수령이 상교에게 눈을 돌렸다. 김상교, 내 입으로 말하라. 정녕? 이 모든 일이 그대의 뜻이 아니었느냐? 상교가 허리를 펴고 답했다. 보쌈은 본디 친구들의 장난에 휘말린 일이었사오나 그 책임은 모두 제게 있사옵니다. 어르신이 부인인 줄 알았을 때 차라리 죽고자 하였으나 부인께서 두려워 말라 하시며 불을 피워주셨나이다. 사흘 내내 저는 부인의 손끝 넘지 않았습니다. 왜 그리 오래 머물렀느냐? 비가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그분 곁에서 떠나지 못했기 때문이옵니다. 마루가 술렁였다. 수령이 조용히 말했다. 그 마음을 지금도 후회하지 않느냐? 후회하오나 부끄럽지 않사옵니다. 그분은 저 같은 가난한 자에게도 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령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바람이 불어 등잔불이 흔들렸다. 윤씨 부인 김상교. 그대들의 행실은 세상의 법으로는 허물이 크다. 허나 사람의 정으로 보면 애련하기도 하다. 그는 장부를 덮었다. 윤씨는 부녀자의 예를 어겼으나 정절을 잃지 않았다. 따라서 향내에서 추방하여 3년간 고우를 바꾸어 살 것을 명한다. 김상교는 보쌈죄로 곤장 50대에 처하고 양인 남녀간 음행 혐의는 정황상 경감하여 3년간 남원 출입 금지를 명한다. 박씨가 눈을 크게 떴다. 수령 나으리. 그것으로 끝이옵니까? 제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짓밟으셨습니다. 수령이 단호히 말했다. 부인의 마음을 벌할 법은 없다. 사람의 정은 죄가 되나 하늘은 때로 그 눈물을 용서하느니라. 박씨는 고개를 숙였다. 윤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수령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감사옵니다. 그의 매는 내 마음이 함께 맞겠다 생각하겠사옵니다. 형장이 관아 앞들에 설치되었다. 상교는 포승줄에 묶여 엎드려 있었다. 관리의 구령이 떨어지자 매가 내리쳤다. 이브다우. 피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 순간 하늘에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윤씨가 사람들 사이를 뚫고 뛰어들었다. 그만. 그대가 맞을 매는 내 마음이 대신 맞겠소. 그녀는 상교의 몸을 덮으며 울부짖었다. 그만하라. 부인을 다치게 할 셈이냐? 수령이 급히 손을 들어 외쳤다. 멈춰라. 매는 이미 쉰이라 했으니 더는 치지 마라. 비는 점점 굵어졌고 사람들은 우산을 덮었다. 윤씨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상교를 부축했다. 어르신 그만 일어나시옵소서. 부인 어찌 이리까지 하시옵니까? 당신이 살아야 나도 속죄할 수 있사옵니다. 상교는 고통 속에서도 웃었다. 이 비가 우리를 벌하는 게 아니라 씻어주는 것 같습니다. 윤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 봄비는 하늘의 판결이옵니다. 한편 불려온 의원은 상교의 피멍을 해치고 약침을 놓았고 비 냄새 속에 뜨거운 도끼가 서서히 빠져나갔다. 그날 밤 윤씨는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안채는 적막했다. 박씨는 이미 사랑채로 물러나 있었고 하녀들만 숨죽여 울고 있었다. 윤씨는 방 안의 등잔을 밝히고 오래된 반다디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땅 문서와 집 문서, 그리고 평생 모은 은전 꾸러미와 빈 폐물 상자가 있었다. 윤씨는 하나하나 꺼내어 두 손으로 쓸어보았다. 이것들이 나를 지켜주었지만 동시에 나를 가두었구나. 그녀는 땅 문서와 집 문서를 반다디에 그대로 남겼다. 며느라가 살아갈 터전은 남겨야지. 그 말과 함께 자신의 은전 꾸러미와 폐물 몇 점만 천보자기에 쌓았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절했다. 이 집과 이 삶 놓겠나이다. 새벽이 되자 윤씨는 마당의 매화나무 아래 향을 피웠다. 향내가 바람에 흩날렸다. 남편이여 용서하소서. 나는 이제 한 인간으로 살아보려 하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뒷문으로 조용히 나섰다. 손에는 은전 꾸러미와 작은 천보잡기 하나뿐이었다. 동이 트기 전 윤씨와 상교는 집 대문 앞에서 만났다. 상교는 등에 피멍이 든 채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윤씨는 큰 천보잡기 하나만 손에 들고 있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견딜만 하오. 부인께서 곁에 계시니 아프지 않수. 그때 대문이 천천히 열렸다. 박 씨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밤새 울어 부어 있었다. 어머님. 윤 씨가 멈춰섰다. 며느라. 박 씨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께서 정말 가시는 것입니까? 그래야 한다. 이미 판결이 났고 내 마음도 정해졌다.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저는 어머님을 미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 두려웠습니다. 제가 의지하던 어머님이 제가 몰래 좋아했던 그분에게 마음을 주셨다는 게. 윤 씨는 며느리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며느라, 내 마음 나도 알았다. 그래서 더욱 내 마음을 눌러야 했다. 허나 사람의 마음이란 막을 수 없더구나. 박 씨가 흐느꼈다. 어머님이 없으면 저는 어찌 살아야 합니까? 너는 이 집을 지켜야 한다. 땅 문서도 집 문서도 은전의 반도 모두 내게 남겼다. 그것으로 단단히 살아라. 윤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며느라,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내 삶을 살아라. 고발한 것도 울부짖은 것도 모두 내 권리였다. 박 씨는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잔인했습니다. 아니다. 넌 다 옳다. 법을 어긴 건 나였고 벌을 받는 것도 마땅하다. 박 씨가 상교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상교 어르신. 상교가 고개를 숙였다. 마님, 저도 어르신을 좋아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차갑게 대하실 때 저는 몰래 기뻐했습니다. 제게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윤 씨가 놀라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박 씨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그 사흘 밤 어머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저는 그저 호기심과 설렘이었지만 어머님은 온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더 화가 났고 더 질투가 났습니다. 어머님을 관하여 고발한 건 증오가 아니라 질투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윤 씨는 며느리를 끌어안았다. 며느라, 네가 진심을 말해주니 내 마음도 놓인다.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졌구나. 박 씨는 한참을 울다가 품 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다. 어머님, 이것만은 가져가십시오. 제가 수놓은 매와 수건입니다. 원래 어머님 생신 들으려 했던 것입니다. 윤 씨는 그것을 받아들고 가슴에 안았다. 고맙다, 며느라. 이 수건으로 내 눈물을 닦겠다. 동이 터오고 두 사람은 남원을 떠났다. 박 씨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상교가 조심스레 물었다. 부인, 며느리를 두고 떠나시니 마음이 아프지 않으십니까? 윤 씨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많이 아픕니다. 저 아이도 상처받았고 나도 상처를 주었으니. 하지만 상처는 아물기 마련입니다. 각자의 길에서 부인은 참 강하십니다. 강한 게 아니라 선택한 것이지요. 남은 삶을 후회로 살 것인가, 새로운 시작으로 살 것인가. 윤 씨는 천보자기를 고쳐주었다. 이제 이 손에 든 것이 내 전부요. 부기도 이름도 다 내려놓았으니 남은 건 이 마음뿐이요. 어디로 가시옵니까? 그대의 고향이라 하던 양주목으로 갑시다. 그곳이라면 새 마음으로 숨 쉴 수 있을 듯하오. 상교는 고개를 숙였다. 부인,
나 같은 사내와 함께 길을 나서는 걸 후회치 않으십니까? 윤 씨는 빗방울 묻은 미소를 지었다. 사람이 후회할 걸 두려워했다면 그날 밤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오. 그 말에 상교는 아무 대꾸도 못했다. 봄빛 속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다. 첫날 밤 두 사람은 작은 주막에 여장을 풀었다. 그날 밤 주막방엔 봄비가 잔잔히 내리고 있었다. 윤 씨는 등불 아래 상교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상교의 숨이 얕아졌다. 통증이 심하십니까? 이젠 아픔보다 부인의 손길이 따뜻하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윤 씨의 눈이 흔들리고 상교는 그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부인.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줘서 꿈만 같소. 윤 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등불이 바람에 흔들리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한데 포개어졌다. 그 밤 봄비 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죄가 아닌 인연으로 조용히 하나가 되었다. 8리를 걸어 마침내 양주목이 보였다. 들녘은 넓고 눈에는 막 물이 차오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먼저 양주목 장터에서 국밥 한 그릇을 먹고 부동산 거꾼을 찾았다. 윤 씨가 장터 옆 작은 산 아래를 가리켰다. 저기 대숲 아래 집이 있지요? 기와가 단단해 보이오. 부인, 그 집은 이걸 좌수 어른이 팔고 떠나려고 내놓은 집입니다. 그럼 잘 됐네요. 그 집을 사지요. 그녀는 천보자기를 풀었다. 은전꾸러미가 반짝였다. 이 돈이면 집값과 논열 맞이기쯤은 충분하겠지요. 부인, 그건 남은 평생의 살림 미천이요. 그렇기에 쓰는 것이요. 돈은 쌓아두면 녹슬고 쓰면 길이 생긴다 했지요. 그녀의 눈빛엔 단단한 결의가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기와집과 논을 사들였고 집을 매화헌이라 정했다. 집에 들어선 첫날 윤 씨는 방방마다 돌아보며 빗자루를 들었다. 오랜 시간 비어있던 집이라 먼지가 쌓였군요. 상교가 빗자루를 빼앗으려 했다. 부인, 제가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자가 집을 쓸어야 복이 들어옵니다. 어르신은 마당의 잡초나 뽑아주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일을 하며 집을 정리했다. 해가 질 무렵 마당은 깨끗해졌고 방 안은 단정해졌다. 윤 씨가 부엌에서 불을 피우며 말했다. 오늘 저녁은 제가 죽을 쓰겠습니다. 어르신 상처에 좋을 거예요. 부인, 제가 제발 제 손을 놀리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 집의 주인 같습니다. 상교는 웃으며 물러났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따뜻한 죽을 마주보며 먹었다. 부인, 이 죽에서 먹던 그 맛입니다. 기억하고 계셨군요. 그때 그 사흘이 제겐 평생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러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미소 지었다. 첫 번째 밤 매화헌에 평화가 내려앉았다. 보름이 지나자 상교는 양주장터로 향했다. 장터의 객주들이 물건을 내다 놓고 손님을 맞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한 객주의 간판 앞에 섰다. 산문객주, 무엇을 찾소? 주인이 물었다. 일을 배우고 싶습니다. 허드레실이라도 좋습니다. 허허, 손이 고운 걸 보니 서생 출신이구먼. 이젠 그저 밥벌이꾼이요. 글은 읽을 줄 아오? 조금 합니다. 그럼 장부나 정리하게 하루에 다 푼 주지. 그날부터 상교는 객주집 장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글줄마다 땀방울이 떨어졌고 손끝은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옛날보다 단단했다. 윤 씨는 매일 이른 새벽에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다. 물독에 물을 길어 쌀을 씻어 밥을 지었다.
소뚜껑을 여는 순간 찰밥 향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돈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집과 논을 사느라 은전의 대부분을 썼고 남은 것으로는 반년을 버티기 어려웠다. 어느 날 저녁 윤 씨는 남은 은전을 세어보고 한숨을 쉬었다. 이것으로는 반년이 고작이겠구나. 상교가 돌아와 그 모습을 보고 물었다. 부인, 무슨 걱정이십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상교는 알았다. 윤 씨는 자신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며칠 후 윤 씨는 보자기에 폐물 몇 점을 쌌다. 상교 몰래 장터로 향했다. 비녀, 누리개, 은팔찌, 남편이 살아있을 때 받은 것들이었다. 객주 주인이 물었다. 이걸 팔려는 게요? 맡기려는 게요? 팝니다. 부인, 이런 좋은 물건을 팔아야 할 사정이 있으십니까? 사정은 묻지 마십시오. 간만 쳐주세요. 주인은 물건을 하나하나 살피더니 은전 20냥을 내놓았다. 이것으로 반년은 더 버틸 수 있겠구나. 윤 씨는 은전을 품에 넣고 객주를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이제 1년 더 버틸 여유가 생겼구나. 그날 저녁 상교는 윤 씨가 폐물 상자를 여는 것을 보았다. 상자는 텅 비어 있었다. 부인, 윤 씨가 놀라 상자를 닫았다. 어르신, 오셨습니까? 부인, 폐물을 파신 것입니까? 윤 씨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상교가 무릎을 꿇었다. 부인, 제가 무능해서 부인께서 이런 고생을 일어나세요. 윤 씨가 단호히 말했다. 이건 고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저는 저 폐물보다 이 삶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윤 씨의 목소리가 단단했다. 저 폐물들은 과거에 저를 묶어두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더 가벼워졌어요. 상교는 눈물을 흘렸다. 제가 반드시 부인께 보답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윤 씨는 상교의 손을 잡았다. 저는 이미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도 스스로를 믿으세요. 그날 밤 상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윤 씨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라왔는데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새벽 그는 결심했다. 단순히 장부를 정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더 배우고 더 일해야 한다. 그날부터 상교는 객주 주인에게 청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을 물었다. 청국어라? 왜 갑자기? 앞으로 청국과의 무역이 커질 것입니다. 청국어를 할 줄 알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턱을 쓸었다. 생각이 깊구만. 마침 마을 끝에 전직 역관 조노인이 사는데 그분을 찾아가 보게. 상교는 조노인의 집을 찾아갔다. 조노인은 이른 노인이었으나 눈빛만은 정정했다. 청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예, 어르신. 이유가 뭔가?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조 노인은 상교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가르쳐주지. 하지만 쉽지 않을 게야. 각오는 되어 있나? 예, 어르신. 그날부터 상교는 새벽마다 조노인의 초옥을 찾아 천국어를 배웠다. 발음이 틀리면 혼을 내었고 외우지 못하면 온종일 외우게 했다. 하지만 상교는 포기하지 않았다. 윤 씨는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는 상교를 보며 물었다. 어디 가십니까? 공부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무슨 공부입니까? 부인을 웃게 만들 공부입니다.
윤 씨는 그 말에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반년이 지나자 상교의 천국어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다. 객주 주인이 그를 불렀다. 상교, 다음 주에 천국 상인들이 온다. 자네가 통역을 맡아보지 않겠나? 제가요? 조 노인에게 들었네. 자네가 밤낮으로 천국어를 익히고 있다더군. 한번 해보게. 상교는 긴장했다. 하지만 이것은 기회였다. 그는 윤 씨에게 말했다. 부인, 드디어 제가 쓸모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쓸모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세상이 그대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뿐이에요. 거래 당일 천국 상인들이 도착했다. 상교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맞았다. 환영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장사하고자 합니다. 천국 상인들이 놀라며 웃었다. 오, 조선 사람이 우리말을 하다니? 거래는 성공적이었다. 객주인은 상교에게 후한 보상을 주었다. 그날 밤 상교는 은전을 윤 씨 앞에 내놓았다. 부인, 이제 부인께서 파신 폐물값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씨는 은전을 보지 않고 상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르신, 제가 원하는 건 은전이 아니라 그대, 그 눈빛입니다. 오늘 그대의 눈엔 자신감이 차 있었어요. 부인 덕분입니다. 아니요, 그대 스스로의 노력입니다. 그해 여름, 윤 씨는 몸에 이상을 느꼈다. 입맛이 없고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었다. 마을에 의원을 불렀다. 의원이 진맥을 하더니 눈을 크게 떴다. 부인, 축하드립니다. 아이를 가지셨습니다. 윤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제가요? 제 나이가 40인데 하늘이 내리신 기적입니다. 그날 저녁 윤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상교를 기다렸다. 상교가 돌아오자 윤 씨는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제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상교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무릎을 꿇고 윤 씨의 손을 잡았다. 부인? 정말입니까? 예,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상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까? 윤 씨도 눈물을 흘렸다. 아니요. 하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신 겁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서로를 꼭 껴안았다. 오래도록 말없이. 윤 씨의 임신이 확실해지자 상교는 결심했다. 부인, 이제 우리 혼례를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 저는 이미 부인은 제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떳떳한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례는 간소했다. 매화원 마당에 붉은 천을 들이우고 마을 사람 몇몇만 불렀다. 상교는 옥색 도포를 입었고 윤 씨는 소박한 원삼을 입었다. 조 노인이 혼례 의식을 주관했다. 하늘과 땅 앞에 두 사람의 인연을 고하노라. 김상교와 윤 씨는 이제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시고 맞절하시오. 두 사람은 절을 올렸다. 상교가 윤 씨의 손을 잡았다. 부인, 이제 진정으로 제 아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다시 한번 여인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날 매화헌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겨울이 오고 윤 씨의 배가 불러왔다. 상교는 밤낮으로 윤 씨를 돌보았다. 어느 눈 내리는 밤 윤 씨가 상기를 느꼈다. 어르신, 아이가 나오려 합니다. 상교가 급히 산파를 불렀다. 온 밤을 끙끙거리며 윤 씨는 고통을 견뎠다. 상교는 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도했다. 하늘이시여,
부디 부인과 아이를 지켜주소서. 새벽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으앙 으앙. 산파가 문을 열며 웃었다. 사내 아이입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십니다. 상교는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윤씨는 지쳐 있었지만 얼굴엔 평화가 가득했다. 그녀의 품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다. 어르신, 우리 아들입니다. 상교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다. 아이는 눈을 감고 평화롭게 숨쉬고 있었다. 부인이 아이의 이름을 신보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신보라, 믿을 신 보배보. 이 아이는 믿음으로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세상의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윤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이름입니다. 신보야, 너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란다. 신보가 돌이 되던 해 상교는 독립을 결심했다. 객주에서 나와 자신의 상단을 차리기로 한 것이다. 윤 씨가 물었다. 어르신, 준비가 되셨습니까? 부인이 계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그럼 상단 이름은 무엇으로 하시렵니까? 상교는 마당의 매화나무를 바라보았다. 매화 상단이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인처럼 추위를 견디고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상단이 되고 싶습니다. 윤 씨는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매화 상단, 그리고 우리의 좌우명은 신이 입새, 믿음으로 세상을 세운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그날부터 매화 상단의 문이 열렸다. 하지만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한양의 큰 상단들이 매화 상단을 견제했다. 거래를 방해하고 소문을 퍼뜨렸다. 저 상단 주인은 전에 보쌈으로 여자를 훔친 놈이라더라. 과부와 눈이 맞아 도망친 파렴치라던데. 소문은 양주목을 넘어 퍼져나갔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상교는 집에 돌아와 주저앉았다. 부인, 제 과거가 결국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윤 씨는 차분히 말했다. 어르신,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여주면 됩니다. 한 사람씩, 한 거래씩 우리의 신의를 증명해 나가는 겁니다. 상교는 윤 씨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부인, 제가 부인만큼 강했다면 어르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다만 스스로를 믿지 못할 뿐이에요. 그날 밤 상교는 다시 붓을 들었다. 벌레 장부에 4글자를 또박또박 적었다. 신이 입새, 믿음으로 세상을 세운다. 다음 날 상교는 자신을 가장 혹독하게 비난하던 한양의 대상인을 찾아갔다. 그 상인의 이름은 이윤서였다. 무슨 일로 왔나?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뭘? 제 과거에 대해서입니다. 이윤서가 코웃음을 쳤다. 과거를 인정한다고 바뀌는 게 있나? 아니요. 하지만 제 현재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상교는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것은 제가 지난 1년간 거래한 모든 기록입니다. 단 한 건도 어긴 적이 없고 단 한 푼도 속인 적이 없습니다. 이윤서가 서류를 받아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다. 천국 상인들의 서명도 있구만. 예, 그들은 제 과거를 몰랐습니다. 다만 제 신의만을 받습니다. 이윤서는 한참을 서류를 보다가 물었다. 자네, 정말로 달라진 건가? 과거의 저는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신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윤서는 서류를 내려놓고 상교를 바라보았다. 좋아. 한번 믿어보지. 하지만 난 한 번이라도 배신하면 자네는 끝이야.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세월이 흘러 신보는 10살이 되었다. 총명하고 예의 바른 아이로 자랐다. 어느 날 신보가 물었다. 아버지, 사람들이 저희 집을 매화상단이라 부르는 이유가 뭔가요? 상교는 마당에 매화나무를 가리켰다. 저 매화를 보거라. 추운 겨울에도 꽃을 피운다. 그게 신이란다. 어려울 때도 약속을 지키는 것. 그럼 우리 집은 어려웠나요? 윤씨가 대답했다. 그랬단다. 아주 어려웠지. 하지만 네 아버지가 신의를 지키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어. 신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아버지처럼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상교와 윤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해 가을, 뜻밖의 서신 한 통이 도착했다. 남원에서 온 것이었다. 발신인은 박씨였다. 윤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열었다. 어머님께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님께서 떠나신 후 저는 많이 울었고 많이 후회했습니다. 어머님을 고발한 것이 옳았는지 지금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어머님은 용기 있는 분이셨다는 것을. 저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연이와 밀려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언젠가 용서해 주시기를. 며느리 박시올림. 윤씨는 서신을 읽고 한참을 울었다. 상교가 조심스레 물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예,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며느라도 잘 살고 있다니. 답장을 쓰시겠습니까? 윤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윤씨는 붓을 들었다. 며느라에게 네, 편지를 받고 오래도록 울었다. 기쁜 눈물이었다. 너를 용서할 것도 용서받을 것도 없다. 우리 모두 그때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남편과 아들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내가 걱정했던 것처럼 후회하지 않는다. 너도 행복하기를.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다. 윤씨 올림. 편지를 쓰고 나서 윤씨는 한숨 편히 잤다. 신보가 15이 되던 해 매화상단은 조선과 천국을 잇는 가장 큰 상단 중 하나가 되었다. 한양의 상인들이 상교를 찾아와 고개를 숙였다. 김대객주, 이제 매화상단은 조선 제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교는 웃으며 말했다. 부인은 믿음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림자보다 사람의 발자취를 남기시오. 그날 저녁 상교는 윤씨에게 말했다. 부인, 우리가 이만큼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늘이 아셨겠지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줄을. 모두 부인 덕분입니다. 아니요, 어르신이 신의를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매화나무를 바라보았다. 나무는 해마다 더 많은 꽃을 피웠다. 조선시대의 가난한 선비 김상교와 윤 부인의 이야기는 운명의 장난 속에서도 피어난 진정한 신뢰와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처음에는 보쌈의 실수로 엮인 두 사람이었으나 3번의 봄빛 속에서 서로의 외로움과 따뜻함을 느끼며 진심으로 마음을 열게 되었다. 세상의 비난과 법의 벌을 받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개척하였다. 윤 부인은 오래된 폐물을 팔아 남편의 앞길을 열어주었고 상교는 배움과 성실함으로 장사에 성공하며 가정을 일으켰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과 신뢰가 있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음을 일깨워 준다.
또한 사람을 겉모습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마음의 깊이를 보아야 한다는 교훈을 전해준다. 무서운 장모와 사위의 옛날 이야기.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송시성을 가진 홀로 사는 여인이 있었지요. 의령 어느 골짜기 끝 초가 삼간에 몸 하나 눕히고 물 깊고 나무하며 하루하루를 지냈지요. 늙은 몸이지만 손재주가 있어 밭대기 돌보며 송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게 유일한 재산이자 자식처럼 귀한 놈이었습니다. 그날도 마당에 지푸라기를 깔아주고 물을 퍼다주고 거적을 덮어주며 송아지를 어르고 달래고 있었지요. 송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놈 팔면 겨울나긴 하겠지. 쌀도 좀 사고 옷감도 사고 딸내미한테 가서 얼굴도 보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송아지를 팔 날을 정했지요. 마을 장터에서 사흘 뒤에 열린다고 하니 그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장날이 오자 송씨는 아침부터 송아지를 끌고 장터로 나가 돈과 바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지요. 밤에 깨어 있느라 별도 흐린 밤이었습니다. 송씨는 저녁밥을 챙겨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방 안엔 등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문고리엔 잠그는 대신 숟가락을 꽂아 잠갔습니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슥 문고리가 살짝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송씨는 순간 숨을 죽였지요.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은 말똥말똥했습니다. 그러자 문틈으로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손이었지요. 장정의 손, 굵고 긴 손가락이 문고리 아래로 쑥 들어왔습니다. 송씨는 벌떡 일어나 머리맡에 두었던 낫을 들고 단박에 그 손목을 내리쳤습니다. 더 피가 튀고 비명이 나올 듯 말 듯 하다가 허둥지둥 도망가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서야 송씨는 한숨을 쉬며 등을 벽에 기대었습니다. 살다 살다 내가 도둑 손을 치는 날이 오네. 그날 밤 송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가슴은 두근거리고 등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지요. 날이 제 밝기도 전에 보자기 하나의 돈을 싸서 고이배에 감고 둘둘 감은 채 딸 집으로 향했습니다. 송아지를 판 돈이라 그 돈마저 또 도둑 맞을까 두려워 숨기고 또 숨겼죠. 딸 집에 도착한 건 해가 중천에 뜬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딸이 나왔습니다. 어머, 아니 무슨 일이세요? 송씨는 땀에 젖은 얼굴로 앉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나 어젯밤에 죽을 뻔했다. 도둑놈 손이 문틈으로 쑥 들어오길래 내가 낫으로 쳤다. 돈은 안 뺏겼는데 지금도 심장이 벌렁벌렁하구나. 그런 딸은 놀라기는커녕 그냥 한숨만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이 없었지요. 송씨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숨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담겨 있었는지를요. 그렇게 첫날 밤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켜올린 낱날에 여우는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우는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딸집에 온 송씨는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첫날은 몸이 피곤하다. 핑계 삼아 방에 눕혔고 둘째 날은 고개를 흔들며 바깥일은 안 나간다 하였습니다. 딸은 그저 그런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송씨는 눈을 감고도 집안의 바람결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사위 방문이 살짝 열리고 희미한 발자국이 마당을 건너가는 소리, 그리고 동이특이 무렵 삐걱이며 다치는 소리까지
대체 어딜 다니는 것일까? 사위가 장에 나갈 사람이 아니고 저 시간에 무슨 일이라. 그리하여 5째 날이었습니다. 송씨는 일부러 방을 나와 광 앞을 쓸었습니다. 마당 끝에 광문이 살짝 열린 걸 보았고 무심한 듯 다가갔습니다. 광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집더미 사이로 뭔가 반들거리는 것이 있었지요. 송씨는 손을 넣어 조심스레 꺼내보았습니다. 그건 금붙이도 아니고 낯선 비녀 한 짝이었습니다. 문양이 고왔지요. 분명 평범한 집 옆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그리고 그 옆 작은 항아리 뒤쪽으로 피 묻은 붕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감았던 붕대 상처가 깊었는지 피가 마른 자국은 지나치게 커다랬죠. 송씨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니, 손을 크게 다친 모양이네. 설마 아니지. 그럴 리 없어. 송씨는 말없이 뒤돌아 나왔습니다. 딸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고 사위는 방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지요. 송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날 밤 낯을 내리쳤던 그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가만히 누워있는 사위의 손을 보니 붕대에 감싸져 있고 손가락 마디에 커다란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점? 얼마 전 그 손이랑 똑같구나. 세상에, 그게 내 사위 손이었단 말인가. 송씨는 그 손이 딸의 남편이며 자신의 사위라는 사실 앞에 속이 쓰리고 아렸지요. 밤이 되어 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따라 왜 그리 말씀이 없으셔요? 송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러지. 옛날에 내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살만했는데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었던 듯이 말이지요. 그 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송씨는 한 가지를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잘못해서 들어왔지만 버릇은 내가 쳐야 한다. 그래야 내 딸이 산다. 그리하여 송씨는 다음 날 새벽에 딸 집을 나섰습니다. 다시 의령으로, 다시 그 초가집으로, 그리고 마음속에 칼날 하나를 품고 돌아갔습니다. 의령집으로 돌아온 송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물을 깃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감나무에 감이 익어가고 가을바람이 처마 밑을 스쳤지요. 그러나 마음속엔 이미 칼 같은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송씨는 밥을 짓고 나서 집안을 살폈습니다. 문고리엔 예전처럼 숟가락을 꽂아두고 머리엔 다시 그을 얹어두었습니다. 모든 게 그날 밤과 같게 해두었지요. 그 손 다시 들어오게 생겼다. 이젠 두 눈 뜨고 기다릴 것이야. 달이 중천에 오르고 개가 한두 번 짖고 난 뒤였습니다. 문고리가 살짝 흔들렸죠. 그런 기척, 그런 소리였습니다. 쓱 문틈 아래로 손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굵고 힘줄 선 손이었습니다. 송씨는 숨을 죽이고 그 손을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낫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치지 않았습니다. 낫을 들고도 손을 보며 잠시 망설였지요. 내 이 손을 또 치면 그놈은 다시는 못 쓸 테고 내 딸의 산에 어쩌면 죽을 수도 있지.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송씨는 손에 낫을 꽉 쥐고 말했지요. 네, 이놈. 들어온 김에 숟가락도 챙겨가거라. 자물쇠보다 무서운 건 사람 마음이다. 몸 밖에서 사위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아직도 붕대가 감겨 있었지요. 어머니, 저는 내다 안다. 그날 밤 손도, 광 속의 비녀도,
그 점도 사내 자식이 손버릇 하나 못 고쳐서 어디 자식 볼라 있겠느냐. 사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받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말, 그 손으로 증명해라. 다시는 문틈에 내놈 손 들어오게 하지 마라. 그날 밤 낯은 쓰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고 날카로운 것이 사위의 마음에 밝혔지요. 그날 이후로 사위는 낮에는 들이를 나가고 밤에는 방해등을 켜놓고 바느질을 거들었습니다. 손은 아직 온전히 낫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무너진 듯 보였지요. 송씨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사위가 조심스레 장모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어머니, 제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오늘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송씨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은 원래 비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떠나고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있었지요. 어릴 적부터 손이 일보다 도둑질에 익숙해졌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하루는 배를 채웠고 평소에는 사람 눈치를 보게 되었지요. 그 삶이 익숙해지면 죄라는 것도 무뎌지게 마련입니다. 장가들고는 고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하지만 버릇이란 게 몸보다 깊었지요. 송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란 게 칼자국은 아무도, 손버릇은 마음에서 아무다. 사위는 다시 말했습니다. 광에 있던 비녀는 제가 훔친 물건입니다. 그날 새벽에도 다른 집을 털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장모님 집을 다시 찾은 건 죄송합니다. 도둑도 어디든 익숙한 곳을 찾는 법이라 습관처럼 손이 갔습니다. 제 손을 자르려 하셨을 때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말을 마친 사위는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씨는 잠시 말이 없더니 낫을 손에 들고 마루 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낫을 땅에 북파가 세웠지요. 이 낫은 이제 다시 안 쓸 것이다. 대신 내 손으로 잘 살아서 내 딸 울리지 말거라. 그 말에 사위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은 단순한 사죄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절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당에 바람이 불었지요. 낫은 땅에 서 있었고 송씨는 그 낫을 바라보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버릇도 고치면 사람 되고 손도 아끼면 살 길이 열리지. 그 말은 마치 누군가를 향한 다짐처럼 들렸지요. 그날로부터 한 해가 지났습니다. 사위는 더 이상 새벽에 나가지 않았고 산에 다니며 나무도 하고 집신도 삼으며 땀 흘려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엔 수군댔지만 시간이 지나며 말이 줄어들었지요. 송씨는 더 늙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손에 힘이 빠져도 눈빛은 날카롭고 따스했습니다. 그는 종종 마을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나빠나. 옛날에 도둑 손을 내리쳤던 칼날이다. 근데 말이다. 이 살린 손이 있다. 손 하나 버릴 일 있거든. 먼저 사람 마음부터 꺾어봐야 된다. 아이들은 송시집 담벼락 밑에 서서 마당에 꽂힌 그을 보며 수군거리곤 하였습니다. 송씨는 그 낫을 뽑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마치 무언의 경고처럼 혹은 약속처럼 세워두었지요. 그 일이 있은 지 또 몇 해가 지나고 어느 날 마을 촌장이 송씨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 낫 얘기가 읍내까지 퍼졌습니다. 도둑 손자른 낫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사위 버릇 고친 낫이라 하는 사람도 있더이다. 송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뭐라 하든 상관없소. 내겐 그이 내 딸 살린 낫이니. 그 말에 촌장은 조용히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였지요. 마을 어귀에 새로 이사 온 이들이 하나둘 송씨의 집을 찾기 시작한 것도 자식 버릇을 고치고 싶은 부모, 손버릇 고치지 못한 며느리, 문제로 고민하던 시어머니까지도 찾아와 묻곤 했습니다. 진짜로 사위 손을 쳤다면서요? 그러면 송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위 손도 치고 내 마음도 쳤지요. 그러나 그 손을 자르진 않았습니다. 사람 하나 살릴 줄 아는 낯이지요. 그 말은 사람 마음속에 길게 남았습니다. 마치 전설처럼요. 그리고 해가 지나고 또 지나 송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딸이 곁을 지키고 사위는 관이에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턱의 사람 되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마당에 세워둔 낫은 송씨 무덤 옆에 묻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언덕을 지날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도둑의 손목을 잘라버린 낫이 아니라 사람을 살린 장모의 낫이라. 사람의 손 하나 자르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사람의 버릇 하나 고치고 그 속을 다시 살려내는 것은 그 몇 배로 귀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릇된 손을 단칼에 자를 줄 아는 장모도 크지만 그 손을 자르지 않고 사람을 일으켜 세운 장모가 더 귀하였지요. 버릇은 칼로 베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진심으로 고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른의 도이자 장모의 낯이 남긴 진짜 자국이었습니다. 그 옛날 한 기생이 있었는데 이 기생이 어지간한 사내들 앞에선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인물, 돼지 말솜씨, 돈도 많지. 그런데 그놈의 웃음이 없었지요. 세상 사내들이 나하고 살자. 웃겨주마 말은 잘했지만 그 누구 하나 이 기생을 웃기질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말수고 얌전하기로 소문난 선비 하나가 그 기생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놀다 갑니다. 술 한 잔 청하더니 말 한마디도 허투루 안 쓰고 조용히 술을 마시며 이렇게 말하였지요. 오늘 그대와 만난 것도 인연이니 우리 웃으며 하루를 보내봅시다. 기생은 속으로론 이산비도 별 수 없겠구만 싶었지요. 한뒤 이산비 기생 몰래 종년을 불러서 이르길 10시가 되거든 내가 있는 방으로 와서 이렇게 말하거라. 노대감께서 운명하셨습니다. 내가 대답하면 그대로 전해라. 예, 서방님. 그리고 시간이 흘러 10시쯤 선비와 기생이 그윽한 분위기 속에 함께 있었는데 밖에서 종년이 문을 똑똑 두드리더니 소리쳤습니다. 서방님, 여기 계세요. 그래, 무슨 일인가? 노대감께서 지금 운명하셨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도 선비는 기생 위에 엎드린 채 한 손으론 기생 어깨를 툭툭 치고 다른 손으론 재상 두 끈을 질질 끌며 아이고야, 아이고, 노대감 나으리 곡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생은 그 꼴을 보고 기가 막혀 말했지요. 이 사람 미쳤나? 그런데 그 와중에도 선비는 끝까지 진지했지요. 엉덩이는 들썩들썩, 입에선 곡소리. 그러다 그만 그 자라웃던 기생이 피하고 웃음이 터지고 말았지요. 그 순간 선비가 말했지요. 너 나하고 안 살 테냐? 아이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생은 웃긴 사내를 남편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죠. 사람 마음이라는 건 말재주로도 얼굴로도 얻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한번 웃겨주면 마음 문이 스르르 열린다지요. 한여름 더위가 막바지에 이른 어느 날 의령 고을에 새 원님이 부임하신다 하여 고을 사람들이 모두 웅성거렸습니다. 새로 오시는 원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던데 글쎄 임금하고 동서지간이라지 않소. 손이 동서라나 뭐라나
아이고, 임금도 사석에선 그 양반 보고 동서라 부른다더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 원님의 이름은 남떨본데 이름은 남씨성을 가진 어느 선비였으나 어릴 적부터 머리가 떨리던 병을 앓았던지라 사람들 사이에선 별명처럼 남떨이라 불렸습니다. 그날 의령고을 어귀에 큰 행차가 들어서고 관복을 입은 덩치 큰 사내가 말에서 내려 고을 백성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머리통은 산처럼 크고 눈썹은 수처럼 짙었으며 이마 위로갓이 얹혀 있으나 고개를 조금만 숙여도 가느니 덜덜 떨릴 정도로 머리는 쉬지 않고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사나운 매처럼 날카롭고 깊었습니다. 내가 바로 이 고을의 세원남이라 하오. 비록 병신 머리를 가졌으나 어진 백성과 의로운 땅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라오. 고을 백성들은 서로 눈짓을 하며 수군댔습니다. 원님 머리는 좀 떠시지만 말투는 곱고 단단하구먼. 왠지 예사롭지 않소. 며칠을 두고 원님은 고을 곳곳을 살폈습니다. 들판이며 장터며 백성들의 초가집이며 내가며 제방까지 말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의령 고을고을고 이 말이 아니네. 흙은 메말라 나락은 쭈그러들고 비 한 줄기만 하도 무리고요. 밭이 논이 돼버리고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 사는가. 원님은 거칠고 메마른 노란 귀퉁이에서 검게 시든 나락을 한 줌 쥐고는 탄식했습니다. 그 나락은 먹을 수도 없고 세금으로 바칠 수도 없는 죽정이 뿐이었습니다. 그는 곧 집단을 다발로 묶어 수레에 실으라 명하더니 그대로 행차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대구에는 경상 감사가 머무르고 있었죠. 감사의 관청 앞에 당도한 원님은 죽정이 집단을 내던지듯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령골의 수확입니다. 허나 이 죽정이로 어찌 백성들이 세금을 내겠습니까? 청하오니 의령의 세금을 면제해 주시옵소서. 감사는 눈을 뻑뻑이며 그 쭉정이 집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굽어보던 그는 이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무원님, 그 머리만 떠는 줄 알았더니 가슴도 뜨겁게 떠시네 그려. 그리하여 의령고을은 그해 전액 세금 면제를 받아냈습니다. 고을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고 남떨림의 소문은 경상도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지요. 그해 가을, 경상도, 각 고을, 원님들이 대구 감사 아래에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술상에 술이 돌고 웃음소리도 여기저기서 퍼졌지요. 남떨림도 그 자리에 참석하였고 변함없이 머리를 덜덜 떨며 술잔을 들었다 놨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쪽에 서서 잔심부름을 하던 젊은 사령 하나가 남 원님의 머리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는 슬며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던 것이죠. 풋! 흐흐! 그 소리를 들은 남 원님의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술잔을 들이켰고 술자리는 무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감사. 앞으로 남원님이 조용히 아뢰었지요. 감사월. 어제 술자리에서 사령 하나가 분명 나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놈 의령으로 내려갈 때 함께 보내주시지요. 감사는 속으로 큰일 났다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사령을 남원님 수레에 태워 보냈습니다. 의령으로 돌아오는 길 남원님은 말에서 내려 사령을 불렀습니다. 너 어제 나를 보고 웃었느냐? 예, 원님, 잘못했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버릇없이 상투를 묶어 말꼬리에 메고
끌고 가거라. 사령은 벌벌 떨며 말에 묶인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기이한 행렬을 멀찍이 바라보며 숨죽였습니다. 그런데 마을어귀에 들어설 즈음 길가에서 누군가가 절을 올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늙은 여인이었죠. 사또님, 잠깐 멈춰주소.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남원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수레를 멈추게 했습니다. 늙은 여인은 이내 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 사령놈이 제 자식 기회다. 어릴 적 기생살이하며 낳은 자식인데 어미 없이 커서 절이 삐뚤어졌소. 그래도 저놈 하나 믿고 이 늙은 몸 건사하며 살아가는데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 절절한 말에 남원님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입가에 미묘한 웃음이 맺히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놈, 네 죄는 크지만 어미의 눈물엔 장사가 없구나. 놓아주마. 앞으로는 조심하거라. 사령은 엎드려 사죄하였고 늙은 여인은 흐느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이라는 것이 실은 감사가 꾸며낸 계략이었지요. 괜히 사령 하나를 잃는 것보다 차라리 지혜롭게 살려내자며 가짜 노파를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로 남원님은 더는 사령을 건드리지 않았고 고을 백성들 사이에선 그를 더욱 두려우면서도 인정 있는 원님으로 여기게 되었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남떨림은 혼자 책상머리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령은 이제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저 삼척 땅은 어찌할꼬? 삼척, 강원도 끝자락의 가난한 고을. 해마다 굶주림에 시달리고 아이들은 겨우 죽으로 허기를 채우는 곳. 남원님은 그 사정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요. 더는 견딜 수 없던 남원님은 감사에게 직접 나아가 청을 올렸습니다. 삼척 백성들 굶어 죽기 직전이라 들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것을 맡겨 주시옵소서. 감사는 말없이 남원님의 떨리는 머리를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남원님은 의령에서의 벼슬을 내려놓고 삼척으로 향하였습니다. 길은 험하고 산세는 깊었지만 그의 결심은 단단했지요. 삼척 고을로 들어서자마자 백성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췌한 얼굴, 거친 손, 삐쩍 마른 아이들. 그는 곧 고을 군관들을 모아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삼척의 모든 백성들을 나오라, 전하라. 남녀노소 한 집도 빠짐없이 인삼밭으로 간다. 군관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또님, 인삼밭은 한양에 사시는 정승대감의 밭이옵니다. 내 놈이 감히 뭐라짓거리는 게냐. 가거란의 명인이라. 그리하여 다음 날 삼척의 백성들은 인삼밭 앞에 모였습니다. 원님은 인삼밭 위에 서서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인삼밭은 정승대감의 것이 아니다. 수십 년을 백성의 땀과 피로 일군 밭이니 오늘부로 뜯어라 부어라. 그리고 그 인삼은 필요한 자가 가져가라. 백성들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다 이내 울음과 함께 삽을 들고 밭을 갈아엎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삼척엔 진짜 눈물이 내렸습니다. 굶주림과 억압에서 풀려난 백성들의 눈물 말이죠. 삼척 인삼밭을 갈아엎었다는 소식은 며칠도 되지 않아 한양의 어느 고택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조정의 권세를 쥐고 흔드는 정승대감. 인삼장에서 나오는 이문으로 조정 대신들의 주머니가 채워졌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 그 화가 하늘을 찔렀지요. 감히 일개 군수 주제에 내 밭을 허물었다고? 삼척원님,
남떨 떨떨라 했느냐? 머리를 떨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바로 그날 삼척 관하로 사자가 파견되었습니다. 대감의 부름이라 하니 남떨도 마땅히 순종하여 한양으로 상경했지요. 그리고 대감 사랑채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왜 너는 남의 인삼밭을 뜯어 부었느냐? 그 인삼장이 백성의 고혈로 읽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대감이 잘 살기 위해 수천 백성이 굶주린다면 어찌 그 자리를 군수로서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감히 내 명주를 끊겠다는 말이냐? 차라리 백성을 살리고 죄를 받겠습니다. 이 남떨 벼슬에서 물러나 그 죄를 달게 받겠나이다. 정승은 이를 갈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임금의 동서라 불리는 남떨. 조정에서도 그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었고 함부로 다룰 상대가 아니었지요. 결국 그는 한마디 말 없이 손을 저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떨은 그 길로 관직을 내려놓고 다시는 벼슬의 뜻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강물처럼 흘러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요. 한양에서 내려온 뒤 남떨은 다시 고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신을 신고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돌며 백성의 삶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반복 대신 헌도를 입고 말 대신 맨발로 걷고 고을 원님이 아닌 한낱 늙은 선비로서 백성 곁에 섰지요. 어느 날엔 물 한 모금 없이 밭을 매던 노파에게 물을 날라다 주었고 또 어느 날엔 굶주인 아이에게 찬밥을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그 수더분하고 떠는 노인이 그토록 큰 결단을 내렸던 남떨임을 그저 지나가는 길손이겠거니 혹은 헛것처럼 여겼지요. 하지만 그가 다녀간 자리마다 이상하게도 고을 원님들의 행실이 달라졌습니다. 언젠가부터 탐관오리들이 벌을 받고 백성들의 고단한 삶에 온기가 스미기 시작했지요. 요즘 원님이 좀 달라지지 않았소? 글쎄, 저번에 왔다 간 떠는 선비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더라고. 그는 관직을 버렸지만 백성의 마음속엔 다시 별을 얻은 셈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남떨은 다시 삼척을 찾았습니다. 인삼장이 무너진 그 자리는 지금은 풀과 들꽃이 가득 피어난 평범한 밭이 되어 있었지요. 아이들이 그 위를 뛰놀고 어미들은 그늘 아래 잠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남떨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람이 뿌리니 인삼보다 깊은 열매가 맺었구먼. 그는 한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먹고들 사시오? 이제야 사람처럼 삽니다. 저 나무 그늘, 저 우물, 저 벼랑길까지 다 우리가 손수 일군 거라 옛날처럼 남반 맹어주느라 허리 휘던 시절은 지나갔지요. 남떨은 빙긋이 웃으며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가벼웠고 그의 머리는 여전히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도 병도 아닌 사람을 위한 떨림이었지요. 남떨림은 실존 인물이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정의감과 민심에 대한 사랑은 그 어떤 실록보다 진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강한 자에게 굽히지 않았고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았으며 위로부터 내리는 권세보다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울음을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설이 되었고 고을을 넘어 마음에 남은 이야기로 피어났습니다. 이 두 민간 이야기는 인간성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선의와 지혜의 힘을 강조한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장모는 폭력이나 처벌 대신 교묘한 방법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위의 나쁜 습관을 고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남철 현령은 가난한 백성을 위해 권력과 개인적 이익을 포기하고
심지어 병마까지 이겨내며 정의와 공정을 실천한다. 두 이야기 모두 진심과 선의 지혜로운 행동이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친절과 올바른 교육이 잘못된 습관을 고칠 수 있으며 용기와 정의로운 마음이 공동체의 행복과 공정을 지킨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